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동에 최소 4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말까지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권 교체기의 안보에 대한 대비태세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지난 2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5만 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물량이 2주 뒤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라게브리오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데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발표되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며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1배럴에 $110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지금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의무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저희는 일하고 싶고 국민이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께서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일 것이라며 어떤 일이든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의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대변인의 발언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이지 일부 보도처럼 용산 이전 촉구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계획과 관련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건 제한된다며 대비태세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임시국회 국방현안보고에서 정권교체기의 안보 여건, 연합훈련 등을 고려해 대비태세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집무실이 국방부 신청사에 계보수 없이 바로 입주한다고 해도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으로 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 4주를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 영내에는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기존 사무실에서 이전에 필요한 가용 공간을 모두 찾는 것도 제한된다며
용산공원에 편입된 구방사청 건물 등을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전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 이전 시기에 맞춰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우선 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이사비 30억 원, 정보통신구축비 55억 원, 최소한의 시설 보수비 33억 원 등 118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폐지가 공식화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따라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 명단을 인수위에 제출했지만 최종 인수위 구성에 여가부 공무원들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던 여가부 인수위 업무 보고는 오는 25일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는 다시 35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5만 3,980명입니다. 전날보다 14만 4천여 명 많습니다. 휴일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993만 6천여 명으로 1,000만 명까지 불과 6만 명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내일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에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41% 정도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전날보다 55명 많은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6명 줄긴 했지만 1,104명으로 15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8%로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17만 2천 명 줄어든 182만 1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4천 명 정도입니다. 네, 최명신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물량이 2주 뒤에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기준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8만 7천 명분이 사용돼 현재 7만 6천 명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5,600명분이 쓰인다고 가정하면 국내 재고가 채 2주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량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는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 주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이 약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종류가 너무 많고 특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이 까다로운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면제됐죠. 이렇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격리 의무가 풀린 둘째 날로 많이 붐비고 있진 않는데요. 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일상생활에 지장해줬던 격리 기간이 없어지면서 공항을 오가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홀가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격리 기간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격리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끝나가지고 뭐 휴가 기간에도 다른 나라도 금방금방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동으로 격리가 면제되고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이른바 Q코드의 접종 이력을 입력하며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번 달 말까지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이 빠지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 중반인 베트남이 추가됩니다. 방역당국은 매주 확진자 규모와 예방접종률 등을 기초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격리 면제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혜리 기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국가는 격리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여행 수요는 많이 늘 것 같은데 실제로 공항 이용객들 늘었습니까? 네, 어제 하루 1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곳 인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400여 명을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0만 명대에 달했지만 지난해 2, 3천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1만 명대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이용객은 20분의 1 수준이지만 항공과 여행업계는 다음 달부터 점차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행사는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지침이 발표된 지난 11일 이후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가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유류세 인상으로 항공 운임도 오르는 추세여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3월 22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만 3,960명으로 약 35만 4천 명 수준입니다. 지난주 동일한 요일에 국내 확진자 수가 36만 2천 명 수준이었고 이에 비교하면 미세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크게 증가하던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행의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통상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증가 패턴을 보이는지를 평가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동네 병원의 신속 항원 검사를 인정하여 검사 역량이 증가된 상태이고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어 감소세가 얼마나 분명하게 빠르게 나타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1,104명입니다. 지난 2, 3주 전의 확진자 증가 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는 둔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이는 아마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위험군 중심의 조기 진단과 먹는 치료제 투입 등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지난 12월 델타 유행 시에는 확진자 7,000명대 유행에 위중증 환자는 1,151명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대략 2,000명 내외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자는 주간 평균으로 321.9명이며 오늘 기준 38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증상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증상은 경미하지만 원래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주의와 방역 노력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져 원래 치료하던 환자들이 치료가 안 되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반복된 분석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전 델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치명률은 0.09%로 나타나고 있으며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체의 누적 치명률도 0.13%로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 체계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 병상은 2,823개, 준중환자 병상이 5,334개를 보유하고 있어 대략 8,200개 정도의 병상이 중증 또는 준중환자에 대비하여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5,506병상이 사용되고 있어 대략 2,600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67.8%가 사용 중이며 준중환자 병상은 67.3%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올라가며 현장에서 여러 애로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관리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델타 유행 때에는 중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이 82%를 초과하여 심각한 과부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은 가동률이 41.7%이며 1만 4천 개 이상의 병상이 남아있어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델타 유행 때 병상이 부족하여 80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하루 이상 여러 날을 대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국민들의 화장장 이용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 운영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의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운영 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하여 안치 공간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유 공간에 안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향후 사망자 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의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지자체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아직 매일마다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령층과 미접종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이나 주변의 이웃들도 고령층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총력을 다하여 국민 건강의 피해와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과 관련해서 증가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정체 상태라고 방역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감소 추세는 이번 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는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평가했는데 3차 접종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384명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361명을 차지했다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발표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꼭 1년 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더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19% 올랐습니다.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말 들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총체적인 정책 난국 속에 집값이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큰 폭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함께 발표합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다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성산대교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어서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보강 공사가 한창인데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에서 무더기로 균열이 생긴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어지는 성산대교 남단입니다. 교각에 얹힌 상판 콘크리트 곳곳에 생긴 균열들이 이리저리 뻗어 있습니다. 43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까지 다닐 수 있게 하는 보강 공사를 지난해 3월 마쳤는데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곳은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남단 접속교 부근입니다. 폭 9m짜리 바닥판 3개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이 하나도 가 있지 않아야 할 바닥판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균열이 간 교량 바닥판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시공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를 가져와 까는 공법입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며 공사 도중 8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을 들여 공법을 바꿨는데 완공 1년도 안 돼 문제가 생긴 겁니다. YTN이 확보한 서울시 내부 문건을 보면 균열 원인으로 4가지가 거론됐습니다. 애초 바닥판 재료가 잘못 계량됐거나 양생 당시 시멘트 온도가 잘못됐을 가능성,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서 부주의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서울시가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시공 당시 바닥판 사이 간격을 제대로 못 맞춰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진 탓으로 결론 났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균열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일부 구간에서 바닥판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들뜸이 나온 데가 있어요, 초기에. 그러면 이게 이제 무게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는 조만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도 부실 시공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감독을 한 감리사라든지 혹은 그 시공을 한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공사를 발주하고 주관한 주체라는 점에서 공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올해 11월 17일에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문이과 통합 형태로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계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돼 17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됩니다. 평가원은 EBS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 5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방침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마련을 내세웠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충돌 여파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현재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평행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먼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난관을 이유로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각 부처와 의견을 사전 조율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거듭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원하는 뜻이 뭔지 별도로 전달해주면 잘 수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 견제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서 정권 출범에 협조해야 하는 건 법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 머리를 맞대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은 이번 일을 국민 불안의 대참사로 규정한다면서 점령군처럼 국방부의 방을 빼라는 건 기막힌 일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실무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일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침 라디오에서 집무실 이전 논란이 회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고 대통령도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실무진의 추가 만남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늘 열려 있다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간사단 회의를 직접 챙겼는데 어떤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주 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조금 전에 참모들과 인수위 간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좀 꼼꼼하게 좀 아주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시 30분부터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하는 건 국방부가 처음입니다. 인수위는 북한군의 동향과 대비태세 등에 대해 하루 종일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함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임 총재 인선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먼저 파월 의장 발언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밤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지난 밤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노동 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은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나치게 높은 이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달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이번 발언이 그 소위 말하는 빅스텝 한 번에 0.5%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은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올 것인가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어제 그 목소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빅스텝 말씀하신 것처럼 0.5%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시장이 시그널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바로 이제 반응을 했고요. 이러한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매파적인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 목소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 이른바 매파적인 발언 나온 배경, 그만큼 미국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식을 좀 분석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는 공급망 교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망이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변수가 있었죠.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전쟁이라는 이런 변수가 터짐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교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원자재 가격 거의 못 따라갈 정도로 시장이 급등한 부분, 이런 두 번째 인식이 있었고, 세 번째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항상 2%였는데 2%는 엄청 더 이제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 위원들 목소리에서도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런 인식들이 종합적으로 나왔던 게 어제 이제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픽이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수치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는 대로요. 네. 실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사실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이제 지수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21년도 10월에 이제 6.2%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포인트를 아마 그래픽을 보셔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에 7.5%, 그다음에 2월에 7.9%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82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로 사실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정말 심상치 않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그냥 에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름값만 하나 생각하셔도 유가만 하나 생각하셔도 물가가 어느 정도 치솟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7.9%가 정점이겠느냐. 원래는 시장에서는 야, 정점 찍고 내려오겠지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 바로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졌기 때문에 정점은 아니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하시면서 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기름값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그 소비하는 소비 측면도 있지만 또 네. 생산자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공급 측면에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실제 국제 유가 추이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는요. 뭐 지지난주 회도 130달러로 돌파를 하다가 지난주에 소폭 이제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률이 좀 떨어졌었는데 16일에는 95달러, 18일에는 103달러 했다가 지난 밤에 이게 다시 또 7.2%,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7.1% 오르면서 110달러로 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유가가 뭐 주식시장의 차트도 아니고 올랐다 내려갔다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 정도로 사실 시장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 변동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의 이슈였는데 EU에서 과연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예. 지금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금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EU는 아직 금수 조치를 안 내렸거든요. 근데 EU에서 금수 조치를 내려면 다 회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EU 측에서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 제품류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낸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EU 쪽에서 이렇게 금수 조치를 내릴지 이거에 따라서 또 유가가 또 향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경제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한 번 더 짚어보긴 할 텐데 요즘 주유소 가격이 겁난다라는 소비자분들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유가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증시 관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네네. 파월 의장 발언에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바로 반응을 했죠. 사실 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자마자 네.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바로 반응한 모습이 있었는데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동안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진 상태고요.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0.58%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S&P 500 지수도 이제 0.04%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0.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역시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두 번째로는 국제 유가의 재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딥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가 매수다, 그러니까 저점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저가 매수의 어떤 포지션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장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2,700선을 넘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그러니까 비동조화되면서 저가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주식 추이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은 사실 주식시장과 상극이다라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나 아니면 시장에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주식시장을 본다 그러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변화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는 파월 의장의 이제는 매파적인 발언, 과거 같았으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그 영향폭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겼다. 한마디로 이런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0.25% 베이비 스텝, 물론 뭐 어제 0.5% 빅스텝 얘기도 나왔지만은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적응이 되고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또 유가가 어떻게 취소될지 또 환율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은 뭐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뭐 장 후반에 가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도 이제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게 또 물가일 텐데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소비자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차트를 본다 그러면 21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1월에는 3.6%, 2월에 한 3.7%
10%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3%대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월 달에 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4% 넘을 수 있다. 근데 다행히 뭐 시장의 컨센서스와 다르게 한 3.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4개월 이상 3% 넘었던 기록은요. 2010년 9월 이후에 그때 한 18개월 연속 3%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정말 2년 만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물가 상승률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은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식 물가가 워낙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식 물가도 먹거리 물가도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그만큼 맞습니다. 삶의 질은 떨어졌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 맞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실제 이제 물가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게 주요 목적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거의 오르는 상태에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 일단 3월은 없고요. 이제는 4월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 4월에 금통위에서 과연 동결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는 0.25% 퍼센트 포인트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시장의 좀 분위기를 읽는다 그러면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도 느껴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두세 번 정도 이제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어제 사실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이제 0.5% 포인트의 그 매파적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있다. 어제의 변수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에 대한 수요, 달러에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어느 정도 미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꼭 그렇지만 않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도 금리의 격차 때문에 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이슈다. 사실 오히려 이런 어떤 통화 정책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오르고 실제 공급망 자체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칫 금리를 이제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서 아무래도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가도 잡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아마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 새 정부가 곧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네. 뭐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 등은 문제가 있어서 추경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돈이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쪽에서는 이제 관심사가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사실 인수위에서는 이제는 말 그대로 뭐 재정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약한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소상공인 위해서 50조의 추경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정과 정책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부분도 이제 국채 상승률도 좀 수익률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정책과 재정이 따로 노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인수위에서 어떻게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돈을 인수위에서는 지금 풀어야 되고요. 사실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돈을 쪼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갭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로 인수위에 안겨진 경제 1분과의 아마 가장 큰 숙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달 31일에 끝나는데 뭐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차기 총재 하마평에는 누가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정치권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도 네. 거론되고 있고요. 또한 신용성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 그러니까 워낙 그 글로벌 쪽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시 경제를 통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인수위 경제 1분과 소속이죠. 이런 어떤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아 홍익대 교수도 이제 하마평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부 인사로는 이승원 이제 부총리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 지금 이제는 결정이 안 된다. 총재의 인수가 이제는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이승영 부총리의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의 회동 불발 사유와 관련해서 여러 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그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 인선 문제에서 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시각차가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하는데요. 네. 과연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올지, 그다음에 그 경제 1분과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저는 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위원회 같은 경우가 좀 이제는 앞으로 있는데 다음 달 14일이죠.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는 그 주상현 금융통제위원이 이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주상현 금통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둘기파거든요, 대표적인. 네. 그래서 이제는 과연 매파적인 발언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제 전망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는 금리 인상이 과연 어느 정도에 다가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불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청와대 측에서도 경제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는 새로운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구가 조화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답답해한다. 어느 정도 시그널을 내야 되는데 시그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인수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보는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인 국가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수출 실적 그리고 공급망 관리가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공급망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출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실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올해 수출 비중이 낮다고 하지만은 사실 원자재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원자재 비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은 지금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제 구도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는 상태, 그러니까 공급망 체인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망이 쉽사리 풀리지 않으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우리 GDP의 한 20%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정책적인 어떤 시그널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숙제가 남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다 돼가면서 수도 키이우와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등 주요 거점을 둘러싼 공방으로 양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선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주 이상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이 항복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 또한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주요 거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마리우폴에선 희생자들을 임시로 길가에 묻고 있습니다. 도시 건물은 대부분 파괴된 상황입니다. By now, situation is catastrophic. All, maybe 90% of buildings is totally destroyed.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합의에 이르기 전에 휴전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Любая обстановка, она используется вот этими самыми логистиче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для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должать атаки на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가운데 러시아군이 유일하게 점령한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헤르손에선 러시아군 점령 이후 시위대가 광장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상업 주거 지역에 포격을 가해 최소 8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20일 밤 키이우 북부 상업 주거지인 포딜스키 지구에 포격을 가해 쇼핑센터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포격으로 쇼핑센터 인근 고층 빌딩도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철골이 휘어졌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존 설리번 주로 미국 대사를 초치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 등 대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설리번 미국 대사를 불러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항의 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위급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러미 관계를 단절의 경계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동은 단호하고 굳건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이유 없는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Russia is carrying out an unprovoked and an unjustified war on Ukraine, and we are seeing clearly evidence that they are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and committing indiscriminate attacks. 푸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전범이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가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러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reiterating those warnings, and we're doing so based on evolving threat intelligence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s exploring options for potential cyber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이버 테러를 지목한 셈인데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과거 수십 년간 몰래 수집해온 옛 소련제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증강을 위한 이번 지원에는 소련의 이동식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SA-8이 포함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의 소련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취득해 분석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련 붕괴 후 비슷한 종류의 장비를 물려받은 우크라이나군에 친숙한 무기여서 사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 1.1도를 기록했던 서울 기온,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